안녕하십니까? 저는 갈비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가 예식장에서 먹던 갈비탕을 참 좋아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고기 먹을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담백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과 푹 익은 갈비, 쫄깃쫄깃한 당면이 정말 별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식장이 다 뷔페로 바뀌면서 먹을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갈비탕의 향수를 가진 분들이 제 식당을 많이 찾아주세요. 덕분에 저도 초년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지금은 살만해졌네요. 물론 갈비를 먹으러 가면 꼭 갈비탕이라는 메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 갈비탕은 그런 구색만 갖춘 음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매일 마장동에서 직접 공수해온 질 좋은 갈비를 손질해 조미료 없이 정성껏 만들죠. 그리고 저희만의 비법으로 만든 겉절이와 함께 내놓으면 다들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더군요. 그래서 든든한 한 끼를 찾는 직장인들과 건강식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입소문이 나기까지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이제는 힘든 직장인들이 손꼽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역시 노력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여 년 전 저는 그 당연한 진리를 믿었다가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말이죠. 오늘 저는 썰맘 구독자분들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기대하시고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상상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부잣집 딸이었던 어머니와 고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갓스물이 넘어 아버지를 만났죠. 저희 아버지는 가진 거라고는 멀끔한 얼굴뿐인 빈털터리 고아였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탄 아버지가 어머니를 피하려다 넘어졌나 봐요.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 친정집에 우유를 배달하고 계셨습니다. 책을 보며 걷는 자신 때문에 상대가 다쳤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약을 가져다 줬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만남은 아버지에게는 기회였고 어머니에게는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두 사람이 외갓집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고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순진한 여대생은 애엄마가 되고 가난한 우유배달부는 부잣집 사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어머니의 친정이 쫄딱 망했다네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지만 외갓집은 아니었나 봅니다.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대로 빈손이 된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순애보의 주인공 같던 아버지가 변했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부잣집 딸인 걸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요. 한데 인생 역전이 어긋나자 그 화풀이를 어머니에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살던 어머니는 설상가상 사고로 장애까지 입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괴롭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셨죠. 그리고선 어린 저와 다리 불편한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 이후 저희의 삶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해요. 정말 고단하고 서러운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를 절며 저를 업고 시장에서 냉차 장사를 하셨어요. 한여름 상인들에게 시원한 보리차와 냉커피를 파는 일이었죠. 그러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커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종이 쇼핑백 만드는 부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좁디 좁은 단칸방의 절반을 그 재료가 차지하곤 했네요. 완성된 조미 가방을 머리에 이고 돈을 받으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던 장면도 생각납니다. 그 기억 때문일까요? 저는 아직도 쇼핑백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곤 해요. 어두운 창밖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조미를 접던 그 모습이 가슴 아프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군대에 다녀와 취업에 도전했죠.
하지만 배움이 짧아 그런지 쉽게 좋은 자리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결국 일용직을 전전하다 도매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공부 곧잘하던 제가 대학에 가지 못한 걸 미안해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성공하겠다는 야무진 다짐도 했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2년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찾아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 사는지 몰라 한참 찾았어. 옛날 살던 집주인 아줌마한테 물었더니 이사간 집을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또 목공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멀리 가지 않아서 자기가 수월하더구만. 이 동네에서 20년을 뱅뱅 돌았나 봐. 아버지는 낯빛 하나 안 변하고 어제 만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는지 아무 말씀 없으신 어머니를 대신해 대답했어요. 다른 데 갈 엄두를 낼 수가 없으니 그렇죠.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싼 동네인 거 모르세요? 알지.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겠구나. 근데 내 아들이 언제 이렇게 듬직하게 자랐지? 너 키 큰 거는 이 아버지 닮았구나. 눈매도 그렇고.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어디에 가나 내 아들인 건 한눈에 알아보겠어.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오셨어요? 아니, 이게 몇 년 만인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도끼 눈이냐. 엄마가 얼마나 내 욕을 했으면 네가 이래? 엄마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도 제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부자처가 망하니까 와이프랑 어린 아들 버리고 이혼한 아버지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나라고 어디 저 자식 버리고 편하게 산 줄 아냐? 난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했어. 그런데 그 가난에 또 대물림해야 한다니 끔찍했지.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집 나가서 그냥 놀고 먹은 줄 아니? 넌 아마 이 애리가 산 세월 들이면 눈물 날 거야. 그런 얘기 들을 생각 없어요. 왜 오셨는지나 말씀하시고 용건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세요. 너 날 닮은 줄 알았더니 성격은 네 외할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죽어도 결혼 못 시킨다고 나한테 막말하면서 무시하던 그 노인네 닮았어. 그때 받은 서름을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래서 내가 그 돈의 원수 좀 갚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다. 결국 할아버지가 잘 보신 거죠.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게 다 보이는데 누가 따라주겠어요? 네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뿐인 내 자식 크는 걸 못 본 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애비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러면서 우는 신용을 했지만 제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더 차갑게 나가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용건이 있으니까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 할 말이 있어서 왔지. 내가 사실 20년간 미국에 있었다. 거기서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지. 불법 체류다 딱지대느라 위장 결혼도 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천대 맞는 것도 다 참았어. 근데 이제야 좀 살만해졌다 싶으니 몸이 다 망가졌더구나. 그래서 널 데리러 왔다. 너 애비랑 미국에 가서 몇 년 일 배우다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라. 내가 이래봬도 100평이 넘는 식당의 사장이란 말이야. 뭐라고요? 애비 딸랑 미국 가서 식당 물려받으라고. 그 말에 잠자코 듣기만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정말 그렇게 큰 식당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팔쩍 뛰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아들한테까지 사기치려고 그래요. 엄마 하나 속인 것도 모자라서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냐고요. 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니니까
괜한 말씀 마시고 그만 가세요. 그러자 잔뜩 인상을 쓴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 썩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내가 아들한테 수작 부릴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젊은 시절 다 바쳐서 이군 사업을 물려주겠다잖아. 나이 먹고 못 망가지니 생각나는 건 핏줄 뿐이야. 이 역말리 타지에서 아들 데리러 온 사람한테 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더러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수로 그런 큰 식당을 가져요? 쉽게 돈 벌려고 부잣집 여자나 꼬시는 사람이 어디 또 순진한 여자 하나 잡았어요? 너 어디서 버릇없이 그런 소리를 해? 그건 다 철없을 때 얘기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고장난 몸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그런 짓을 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설사 재벌이 됐다고 해도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기부를 하든 다 쓰고 돌아가시든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국 안 갑니다.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만 돌아가 주세요. 성아나, 이럴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 묵는 호텔로 한번 와라. 여기 내 호텔 전화번호랑 내 방 코스야. 전화해서 연결해달라고 하면 될 거다. 떠나려면 준비할 게 많으니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둘 다 고집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해. 서로를 위한 게 뭔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게 될 테니. 오늘은 그만 가마. 그리고는 제 손에 쪽지 한 장을 쥐어주고 돌아서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낫도깨비 같은 소린지. 믿을 만한 소리를 해야 믿어주지. 소금이나 한 사발 뿌려야겠네.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풀지 못한 숙제가 생긴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려고만 하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건가? 만약 전부 사실이라면 내가 몇 년만 고생하면 어머니가 노후를 편하게 보내실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것도 막막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따라 나서면 어머니가 배신감을 느끼시진 않을지 걱정됐거든요. 한데 그런 고민을 한 건 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절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성환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어차피 나야 도장 찍고 돌아섰으니 남이지만 너는 아니지 않니? 그래도 나이 먹고 자식 찾아와서 사업 물려주겠다는데 앞게 창창한 우리 아들 평생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 못난 애미 만나서 대학 못 간 것도 미안한데 나 때문에 또 기회 뺏기면 안 되잖니.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대학은 제 선택으로 포기한 거예요. 지금 하는 일 열심히 배워서 자리 잡으면 대학 나온 애들 못지않게 성공할 자신 있어요. 그래, 너라면 뭐든 해낼 거야. 근데 편한 길을 놔두고 일부러 고생하면서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가 아버지 따라가고 싶거든. 그렇게 해. 정말이세요? 사실 저도 고민되긴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저라도 그건 물려받아 엄마 노후 편하게 해드리면 그게 보상받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만아, 엄마도 지난 세월이 힘들긴 했지만 다 고생이라고는 생각 안 해. 네가 건강하게 자라주고 이렇게 엄마 생각을 해주잖니. 아버지는 널 낳기 위해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미움도 없다. 그냥 네 앞에 나타나 너까지 괴롭힐까봐 신경 쓰였던 거야. 근데 딴에는 자식 생각해서 왔다니까 너를 위해서는 기회인 것 같아. 엄마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난 원하지 않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좋겠어. 엄마 그럼 저 아버지 따라가 볼게요. 일단 제 눈으로 사실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눈 딱 감고 몇 년만 노력해서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그때까지 잘 지내실 수 있죠? 그래. 혹시나 허풍은 아닌지 가서 네 눈으로 확인해봐. 엄마는 잘 지내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뒤로하고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좋아하더군요. 그 뒤로 출국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했어요. 해외가 처음이라 여권도 만들고 비자도 신청해야 했죠. 며칠 뒤 준비를 마친 제가 어머니 앞에 통장을 하나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얼마간 생활비는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좀 불안해서 저기 큰 길가에 원룸 전세로 옮기기로 했어요. 이제 저도 없으니 방 두 개 필요 없잖아요. 거기가 새로 지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안도 이중이더라고요. 밖에도 번호키가 있어서 외부인 출입도 덜하고요. 그래? 아휴, 안 그래도 바쁠 텐데 우리 아들이 엄마 걱정에 신경 많이 썼구나. 바쁘긴요. 엄마 이사하시는 거 보고 가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고마워. 근데 이건 필요 없어. 너 그렇게 먼 곳에 가는데 그래도 손에 쥔 돈이 좀 있어야지. 엄마 다 주고 가면 어떡하니? 엄마는 청소일만으로도 혼자 먹고 사는 건 충분해. 네가 열심히 한 덕에 이제 월세 나가는 것도 없고. 전 괜찮아요. 아버지 있잖아요. 식당에 방도 있다고 하고 일하러 가는 건데 돈이 왜 필요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져가. 멀리서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제가 몸 생각 얼마나 하는지 아시잖아요. 술, 담배 안 하는 것만도 또래보다 훨씬 건강할 거예요. 그래, 착한 우리 아들. 어머니는 눈물을 참느라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잠시 헤어지는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했어요. 미국 공항에 발을 딛자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미국을 왜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지 아니? 열심히 노력만 하면 뭐든 이룰 수 있어서 그런 거야.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도 다 미국이어서 가능한 거였어. 그러니 너도 게으름 피울 생각 말고 일 열심히 배워라. 젊을 때 고생해야 늙어서 편하게 사는 법이야. 눈 딱 감고 5년만 배우면 내 식당 넣어주마. 알겠지? 네,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들어간 식당은 정말 백평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한식당이었죠. 우리나라 가수와 드라마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음식도 관심을 받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한식당이지만 손님 중에는 외국인이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주방일부터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설거지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장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눈치를 보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엄하게 말씀하셨죠. 성환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여기 들어온 말단 직원이야. 그러니 설렁설렁하지 못하게 군기 바짝 잡아서 가르쳐. 처음에 설거지부터 시작할 거니까 실수 없게 꼼꼼하게 알려주고. 아버지는 한인 주방장에게 저를 인사시키며 단단히 일러드시더군요. 그날부터 고난의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설거지와 음식 재료를 손질하느라 종일 물에 손을 담가야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하느라 잠도 줄여야 했죠. 휴일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연중 무휴인 식당 스케줄에 맞춰 저도 매일 일해야 했어요. 물론 다른 직원들과 아버지는 꼬박꼬박 쉬는 날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제가 하루라도 쉬고 싶은 눈치를 보이면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봤니? 다행히 너는 기댈 곳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 그렇다고 느슨해져선 안 된다.
사장이 일을 다 꿰차고 있어야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주방이지만 말이 좀 늘면 그땐 홀로 나오고 식당 경영하는 것도 알아야지. 그러려면 5년도 부족해. 남들처럼 쉬는 날 다 챙겨가면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쑥 맞고 쉬는 날을 포기했습니다.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숙식도 식당에 딸린 직원 휴게실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그 바람에 아예 식당 밖으로 나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 살아도 그곳이 미국인지 실감할 시간도 없었어요. 눈만 뜨면 바로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휴게실은 한국인 직원들을 위해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아둔 곳이었죠. 구석에는 옷장이 있고 그 가운데 이불을 펴고 잠을 잤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일을 익히고 식당을 물려받아 어머니 모실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버티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더군요. 그동안에도 저는 온갖 일을 닥치는 대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일도 능숙해지고 영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식당을 물려주실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5년 안에 물러나겠다던 아버지는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 언제나 제 차례가 올지 기약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식당을 물려달라고 보챌 수도 없었어요. 마치 왜 아프지 않냐고 따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빨리 모셔오고 싶어서 마음이 급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더 기다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혼자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손님이라 생각한 저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었네요. 혼자 하신가요? 지금 빈자리가 구석자리뿐인데 괜찮으세요? 그런데 여자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곧장 아버지가 계시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하느라 그 일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한데 잠시 후 화장실에 가던 제 귀에 한 여자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게 됐죠. 그 소리는 아버지가 계신 사무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조금 전에 저를 노려보던 여자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홀린 듯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쩔쩔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집에서 말하자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어쩌나 이 사람아. 당신이 눈치만 살살 보면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쟤 내보낸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저렇게 버젓이 일하고 있어. 저러다 정말 안 나간다고 하면 어쩌려 그래. 안 나가긴. 지가 안 나가면 어쩔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말어. 저게 두뇌 터진지 엄마 닮아서 아주 눈치가 없어. 내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식당 팔아야 한다고 하면 수긍할 거야. 그리고는 한국 가버리면 끝인 걸 뭐. 처음엔 5년만 데리고 있겠다며. 그 5년 지난 게 언젠데 왜 아직도 안 내보내냐고. 당신 설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듬직한 큰아들 데리고 있다 보니 마음 편한 거 아니냔 말이야. 무슨 그런 소리를? 나한테는 당신이랑 지상이밖에 없지. 알잖아. 그때 내가 사람 때문에 속 썩었던 거. 장사라는 게 사람 쓰는 게 참 힘든 일이야.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일하는 사람들 길을 어찌나 살려놨는지. 네 조금만 부려먹어도 신고하겠다고 타이어더니 어디 마음 편하게 장사가 돼? 그때 마침 성환이 내려와서 일시키자니 당신도 그러자고 한 거고. 그래, 사람 때문에 속 썩는 거 알아서 내가 전처자식 데리고 있는 것도 참은 거잖아.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5년이라고 약속한 건 당신이야. 지상이 몇 년 있으면 여기 맡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시비 걸면 어쩌려고 태평이야? 시비는 무슨, 제가께 무슨 수로 시비를 걸어? 그럴 주제도 못 되는 놈이야.
식당 준다니까 5년을 월급 한 푼 안 받고 쉼없이 일한 거 보면 몰라.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모자라긴 똘똘해 보이던데 그래서 더 불안해. 나중에 제가 지상이 앞길 막지 말란 법 있어? 자기도 아들이라고 권리 주장하면 어쩌냔 말이야. 당신 명심해. 이 식당 우리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차린 거야. 내 부모님 목숨값으로 일군 재산 전자자식한테 돌아가는 거 나 죽어도 못 봐. 알지? 우리 오빠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당신 쳐다보고 있는 거. 알지. 아, 걱정 말라니까. 그럼 내 6개월만 더 데리고 있다 들여보낼게. 그럼 됐지? 제가 주방일을 다 배워서 아주 일당백이라고. 조기 3명일은 혼자 다 한다니까. 그 인건비가 얼마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아, 그럼 딱 6개월만이야. 여자는 아버지에게 못 박듯이 말하고는 이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당장 안으로 달려들어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얼어붙은 듯 묵직해 움직일 수가 없었죠. 머릿속은 백지장 같고 심장은 사정없이 두근댔어요. 그때 용건을 마친 여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제가 여자를 도끼 눈으로 노려보자 그 기세에 겁을 먹었는지 황급히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다급하게 아버지를 불렀죠. 그러자 뒤돌아서 있던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오, 성은아, 왜? 무슨 일이야? 매장에 뭐 일 있니? 저 여자 누구예요? 아, 그냥 거래처 사람이야. 뭐요? 거래처?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바라보더군요. 아이, 깜짝이야. 아니, 이 자식이?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손님들 다 듣겠네. 왜요? 들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저 여자랑 짜고 제 피 빨아먹은 거 들킬까봐요. 그래도 욕먹는 건 싫은가봐요. 아까 한 말이 다 무슨 소린지 말씀해 보세요. 지상이는 누구고 저 여자는 누구예요? 돈 버느라 아직도 혼자라더니 현지처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내가 뭐 불륜한 것도 아니고 네 엄마랑 헤어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그건 문제가 아닌데 나를 데려온 게 문제죠. 이 식당 낮춘다면서요. 낮으려고 일가를 치느라 5년 걸린다면서.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쪽잠 자면서 여태 못 쳤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엄마 닮아서 눈치가 없어. 당신이 사람이야. 이 자식이 도둑 고양이처럼 남말 엿듣고는 어디 아비 그렇게 노려봐. 저렇게 눈을 펀뜩이고 다여드니 딱 지 엄마구만. 참말 말고 어서 말해봐요. 나 여기 왜 데려왔어요? 처음부터 나한테 이 식당 물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남 쓰는 거 돈 들고 귀찮으니 그래서 데려온 거냐고요. 그깟 월급이 그렇게 아까웠어? 고작 그런 이유로 한국까지 날 찾아온 거야. 거짓말이나 늘어놓으려고? 아니야. 한국은 다른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간 김에 네가 궁금해서 찾아갔어. 근데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길래 식당을 치려고 했지. 근데 사실 이 식당이 이 사람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차린 거야. 그래서 저렇게 펄쩍 끼는데 어쩌겠어. 그러니 네 이복 동생을 도와서 잘 꾸리다 보면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그렇게 되겠지. 그럼 그땐 꼭 약속 지켜서 하나는 너 주마. 그럼 되잖아. 시끄러워. 그만하지 않으면 오늘 패륜이 뭔지 제대로 보게 될 거야, 당신. 뭐? 이런 난이 같은 자식을 만나. 이 일에서 키우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네 엄마 같은 게 애를 키우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컸지. 내가 돈 때문에 나간 줄 아냐? 멍청한 네 엄마 때문에 나간 거야. 답답하고 정이 떨어져서 입 다물라고 했지. 엄마가 그동안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해. 나만 놓고 도망간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버리고 갔으면 그냥 놔두긴 할 것이지. 20년 만에 찾아와서 이 먼 곳까지 내려와 사람을 개고생을 시켜. 내가 막노동을 하면서도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여기서 일하면서 코피를 밥 먹듯이 흘렸어. 그래도 약속한 게 있으니 언젠가는 보상을 받겠지. 그러면서 참았다고. 그래, 알았어. 보상해 줄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기다려.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상의해 볼게. 너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섬은 일일체형이었어요. 그래서 주먹을 날렸지만 아버지를 치는 대신 벽을 쳐야 했습니다. 제 주먹에 놀란 아버지는 주저앉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만 나왔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에게 물려줄 수 없는 식당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고 만연자실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한 값이라도 받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날 아버지한테 뒤통수 맞은 제가 서러움에 한국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이모 댁으로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엄마의 암투병 소식을 전하며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어이없어서 괜한 이모에게 소리쳤어요. 이모,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이라도 연락을 하셨어야죠. 왜 안 하려고 했겠어. 근데 너희 엄마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연락하면 치료도 안 받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네 엄마 아픈 지 오래됐어. 너 한국 떠나기 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데 널 그냥 보냈더구나. 원래 병원에서는 2년도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도 용하게 5년이나 버틴 거야. 근데 다 죽어가면서도 너한테는 끝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 성환아, 너희 엄마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겠니? 당연히 가야죠. 당장 갈게요. 그때까지만 제발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는 황급하게 전화를 끊고 소중해 있는 돈을 챙겨봤습니다. 하지만 비행기표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동안 일하면서 받은 팁까지 알뜰히 아버지한테 전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다시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화난 자기 아내를 달래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돈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아버지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더군요. 엄마가 암이시래요. 지금 위독하신가 봐요. 저 서울에 가야 하니까 그동안 일한 돈 주세요. 뭐? 지금 이렇게 바쁠 때 후임도 없이 간다고? 그게 말이 돼? 내가 5년간 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르쳤어? 그럼 엄마가 편찮으신데 저보고 여기서 무임금 노동이나 계속 한 말씀이세요. 네가 의사야.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여기 일 다 마무리 짓고 천천히 가도 안 늦어. 뭐요? 그래도 한때는 자식 낳고 산 사이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는데 그런 말을 해요? 당신한테는 이 식당이 지나갈지 몰라도 난 이깟 식당 10개를 줘도 엄마랑 못 바꿔요. 그러니까 빨리 설강에 돈 달라고요.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돈을 내놓으래. 너 강도야. 강도? 강도는 당신이 강도지.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고도 돈 한 푼 안 주려고 하는 게 강도가 아니고 뭐야? 네가 그동안 먹고 쓴 거 생각 안 해? 너 여기서 재우느라 쓸데없이 전기 나가고 밥값 나가고 그 생각은 안 하냐고.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일까지 가르쳐준 애미한테 한다는 소리가 강도? 오냐. 너 어디 강도한테 제대로 당해봐라. 난 한 푼도 못 주니까 한국까지 걸어가든 기어가든 네가 알아서 해.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도 말어라. 난 너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보고도 몰라. 나한테 넌 어차피 쓰다 버릴 노예였어. 나한테는 멀쩡히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있어. 근데 내가 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 너를 아들로 생각해? 나도 필요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제주껏 설가. 그러면서 사무실에 나가려고 했죠. 그 모습에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그때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빨리 돈을 구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 빨리 가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일한 돈 다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서울 갈 비행기 값만 주세요. 정말이에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이냐? 너 그럼 다시는 깽판 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네, 다시는 미국에 얼씬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서울 가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비굴하게 매달린 끝에 겨우 비행기 값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미국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손쉽게 저를 떨궈낸 것 같아 마음이 편한 것 같았어요. 제가 돈을 받아들고 돌아서자마자 자기 부인과 신나서 웃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도착한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마르고 초췌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오열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들 울지 마. 태어났으면 죽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이 엄마는 이제 원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엄마 간다고 울지 말고 열심히 네 앞길 개척하면서 살아. 엄마는 그거면 돼. 저는 오느라 그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이후 정신을 붙들지 못하신 어머니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신 거죠. 그 후 3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저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호송세월 보내느라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집에 돌아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사람 하나 보내는 과정에는 정말 여러 번의 이별이 있더군요. 임종을 맞았을 때, 발인할 때, 유품을 정리할 때, 그리고 49제까지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유족들에게는 눈물의 시간이라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내고 넋을 놓고 있는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생전에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부동산 아주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부동산으로 부르더니 낯선 서류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성은아, 내가 너희 엄마 부탁받고 다 알아서 처리했어. 꼭 목 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생각보다 좀 늦어지긴 했다. 그래도 이 근방에서 거기보다 괜찮은 곳은 찾기 힘들 거야. 내 30년 부동산 인생을 걸고 장담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엄마한테 못 들었어? 네 엄마가 상가 주택을 하나 알아봐 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직장인들 많이 다니는 계목에 하나 잡아서 네 이름으로 등기도 마쳤다. 엄마가 나한테 맡기고 값도 다 치렀는데 등기 나오는 동안 그만 그렇게 가버렸어. 여기 등기관리증 한번 봐라. 네, 저희 엄마가요? 아니 엄마가 무슨 돈으로... 그거야 난 모르지. 어디다 돈을 그렇게 꽁쳐두고 있었는지 너희 엄마가 진짜 알부자였다고 다들 놀라더라. 이 상가주택에 자기 병원비에 참 대단해.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결에 열어본 등기권리증에는 정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붙들고 또 한참을 울어야 했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렵게 남겨주신 상가로 무얼 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때 어려서 먹던 갈비탕이 떠올랐던 거죠. 어머니가 갈비대에서 고기를 발라 제 그릇에 담아주시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분명 당신도 드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다 저에게 주고 어머니는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면서도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는 아버지 식당의 인기 메뉴이기도 했어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많이 찾던 음식이죠. 아버지는 사람은 나빠도 음식 장사에는 진지하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배웠던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왠지 아버지에게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도 성공한 걸 내가 못할 이유가 없어 하는 오기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칼을 가는 심정으로 독하게 음식 맛을 연구했네요. 그랬더니 어느새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극찬하는 맛집이 되었던 거죠. 오는 사람마다 저희 갈비탕과 수육을 먹어보고 인생 갈비탕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르니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군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더 인수하고 2호점을 낼 정도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일용직으로 허드렛 일이나 하던 제가 점포를 2개나 거느린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일은 힘들어도 사는 게 즐거웠어요. 수중에 돈이 생기니 여기저기 중매 서겠다는 사람도 많아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와 연애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자신을 제 동생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차분하게 용건을 전달하더군요. 형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원래 폐가 좀 안 좋으셨거든요. 혹시 여기로 한번 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뭐요? 전 별소리를 다 듣겠네. 저는 아버지도 없고 동생도 없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려야 했죠. 그 후로 다시 같은 전화가 걸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도 금세 잊혀버렸네요. 그런데 3개월 후 식당으로 낯선 남자가 들어와 저를 찾았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달려나간 저는 깜짝 놀라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단박에 알 수 있었거든요. 남자는 눈매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군요. 제가 눈치챈 것을 느꼈는지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 윤지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이름을 아실까요? 네, 분명히 알고 있죠. 윤계중 씨 아들 윤지상. 근데 여긴 무슨 일입니까? 저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좀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이제야 왔습니다. 저는 남자의 말에 동요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하지만 말은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 전화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이제 와서 장남 노릇이라도 하라는 거요? 그런데 어쩌나? 그 노인네는 분명히 당신 인생에 나는 없다고 했어요. 아들은 지상이 하나로 족하다고 분명히 말했다고요. 그러니 잘못 찾아왔어요. 형님, 저도 그때는 어려서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저 전처 부인이 신당을 노리고 왔다가 들켜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뭐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끌려가서 그 먼 땅에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됐어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으니 그만 가봐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형님,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예요. 유언이야 생각하시고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마지막에는 식사도 거의 못하셨는데 힘들여 쓰신 편지니 제발. 저는 애원하는 듯한 말투를 거절하지 못해서 봉투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시집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알았으니 놓고 가요. 읽고 안 읽고는 내 선택이니. 그쪽은 아버님 부탁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야 대충 속사정을 들었어요. 젊어서는 어땠을지 몰라도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 편지 꼭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연락할 마음이 생기시거든 이리로 전화 주세요. 저 서울에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전화번호 적은 쪽지를 내밀고 깍듯이 인사하고 나가더군요. 저는 괜히 심란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편지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죠. 그러다 영업을 마치고 혼자 조용한 식당에 앉아 봉투를 열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죽어가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야 생각하면서 무심하게 읽어내려갔죠. 그런데 잠시 후 저는 놀라움에 손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몇 번이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안에 들어선 저는 유품을 정리해 모아두었던 상자를 열어보았죠. 거기서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역시 통장에는 매달 빠짐없이 아버지가 송금한 내역이 남아있었어요. 그 돈은 제가 일한 값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마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계산해 보낸 것 같더군요.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죠? 그래요. 아버지는 저를 무임금으로 부려먹은 게 아니었어요. 매달 잊지 않고 제 몫의 월급과 어머니의 생활비 치료비까지 꼼꼼히 챙겨 송금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돈을 모아 치료를 받고 제 앞으로 상가 주택을 사두신 거였어요. 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더군요. 사실 아버지가 서울에 찾아온 목적은 저희를 만나 사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젊은 시절 어리석은 욕심으로 처자식을 버린 후 후회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자 저희를 찾아와 금전적 보상도 하고 마음의 용서도 구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일하러 간 사이 아버지가 찾아오자 어머니가 부탁을 하더랍니다. 어설프게 돈으로 도와주지 말고 저를 꼭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요. 그때 어머니는 시장에서 막일이나 하는 제가 안타깝고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밝히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큰맘을 먹고 저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일을 가르치기로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 어머니는 저에게 자신의 병을 숨기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몰래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막힌 진실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연락을 받고 다시 식당을 찾은 동생에게 갈비탕을 내주었죠. 그러자 동생도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얼마나 형님을 찾으셨는지 제가 다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어요. 사실 아버지는 형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사람을 시켜서 계속 알아보고 계셨거든요. 그러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냐고 물으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가든 고생하며 성공한 것도 다 자기를 구박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면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한이 있어야 한다고. 서만이는 다 좋은데 자기 엄마를 닮아서 너무 순하다고요. 그게 제일 걱정이라서 그랬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가슴에 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내가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통장을 한 번만 열어봤어도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았을 텐데. 어른들이 철저하게 숨기셨는데 형님이 짐작이나 했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질투가 많은 분이세요.
거기다 그 식당을 열 때 외조부님 보험금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팔쩍 뛰시니 아버지가 더 모질게 구셨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의심을 안 하니까요. 아마 아버지가 그때 형님을 싸고 돌았다면 형님 어머니 취업이나 월급 같은 건 못 보내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다 감시하고 막으셨을 테니. 난 결국 아버지를 향한 원망 덕분에 이를 갈며 성공했어. 그러니 두 분의 바람을 이뤄드린 게 되긴 했구나. 네, 그럼요. 저는 아버지가 다 이뤄놓으신 거 물려받고도 정신이 없는데 두 분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저기 지상아, 혹시 아버지 재산은 내가 여기서 모셔도 되겠니? 네? 형님이요?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그래요, 형님. 어머니,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아버지도 고국에서 장남한테 제사상 받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매년은 못 와도 자주 오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전에 연락했을 때 그렇게 끊어서 미안했다. 아니에요. 저도 그때 아버지 감경하고 식당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말씀 드리지 못한 거죠. 이렇게라도 아버지 마지막 소원 풀어드린 것 같아 정말 좋아요.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요, 형님. 동생은 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게 됐죠.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면 거하게 모시겠다며 넉살도 부리더군요.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천하의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수없이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대 속에 숨겨진 눈물나는 부성애를 알지 못했네요. 지금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제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사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과거 여행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